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름다운 인공지능과의 동거입니다. 자, 도대체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다운 인공지능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왜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원하게 될까요? 오늘은 그런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다운 인공지능 또는 인간다운 기계라는 그 개념 자체는 모순적 개념이죠. 자,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인간은 기계가 될 수 없고 기계는 또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기계가 될 수 없고 기계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전통적으로 정신을 가지고 있고 물론 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계는 정신은 없고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전통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력, 그걸 이제 자연지능이라고 부르고 있고, 기계가 혹시 어떤 지능적인 일을 한다면 그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다운 인공지능이란 말 자체는 어쩌면 전통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다운 인공지능이란 말은 기계가 혹시 정신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정신이 인공지능이라는, 물론 인공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만들어졌다는 지능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이죠. 이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한 것처럼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다운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기계를 우리 인간처럼 보는 것, 그런 관점과 더불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기계로 보는 그런 관점, 이런 새로운 두 가지 관점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인간다운 인공지능은 모순적 개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다운 어떤 인공지능 또는 인간다운 기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논의 순서는 첫 번째 인간다운 인공지능을 한번 살펴보고, 먼저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현재 발전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인간다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인간다운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인간다움의 기준이 뭘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충족시켜야만 인간답다고 인간다운 인공지능이다 또는 인간다운 기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전통적으로 그 첫 번째 기준은 합리성입니다. 자, 합리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또는 합리적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 능력 또는 지성 능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뭘까요? 그건 바로 도덕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다른 존재들, 특히 이제 인간과 같은 동물,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커다란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이제 도덕성이 이제 흔히들 논의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인간은 선의 의지, 선한 행위를, 선한 행동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분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금수와 다르다. 그런 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게 전통적인 인간다움의 기준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을 닮은 외모입니다. 자, 우선 겉으로 보면 인간답게 생겼으면 아, 인간답구나, 인간다운 인공지능이구나, 또는 인간다운 기계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의 발전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연구는 지능을 초점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난 한 70년 동안 되었던가요? 그동안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능을 초점으로 인간의 지능에 버금가는,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런 지능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점차로 이제 로봇을 통해서 인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현재는 아니겠지만 인간과 같은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는,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 또는 인공지능을 개발할지도 모르겠죠. 그건 이제 먼 후리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 인공지능이 인간다우려면 인간과 같은 윤리의식 또는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논의는 충분히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금 지능 연구로부터 외모 연구, 그 다음에 장차 도덕성 연구까지 그런 방향으로 이제 진전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시켜서 우선 인간 지능을 모사한 또는 인간 지능을 닮은 그런 이제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가장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던 사람은 영국 출신의 천재적인 수학자였던 알란 튜링이었습니다. 알란 튜링은 현대적인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제 현대적인 컴퓨터를 이제 청사진을 제시했고, 지금 우리가 좀 논의하려고 하는 튜링 검사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상적인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방에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은 서로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창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C라고 불리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방에 있는 A와 B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처럼 지금 전화가 아니라 목소리가 아니고 문자로, 단지 문자로만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특히 여기서 문제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A, B 중에 누가 남성이고 누가 여성인가를 알아맞추는 게임인데, C의 임무는 자, 이 A와 B의 정확한 이제 성별을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규칙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A는 남성인데 이 남성은 대화를 통해서 이 질문하는 C가 자기를 여성으로 판단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자, B인 여성은 그와 반대로 자기가 여성이도록 C가 믿게끔 이렇게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게임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C가 A와 B 중에 누가 여성이고 누가 남성인가 알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날씨가 이렇게 비가 내리고 뭐 이렇게 낙엽이 질 때는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이런 뭐 굉장히 멜랑콜리하게 어떤 또 낭만적인 그런 질문을 하면 여성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와 반면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술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뭐 술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남성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자, C가 이제 나는 됐어. 이제 누가 이 중에 남성이고 누가 여성인지 알겠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판정이 뭐냐면 A가 여성이고 B가 남성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자, A라는 그 남성이 이 게임을 통과한 걸로, 이긴 걸로 판정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A라는 그 남성이 자, 이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 또는 이겼다라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C를 자신이 남성인데도 여성으로 판단하도록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자, 그런 능력을
발휘했을 때 이 A는 이 검사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통과의 의미가 뭘까요? 이 튜링 검사를 제안했던 튜링은 이 검사를 통과하면 그 사람은 지능을 가졌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란 뭐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란 튜링은 이런 조작적인 정의를 통해서 지능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게임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능이 있다고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튜링 검사는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튜링 검사의 진짜 진면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앉았던 방에 컴퓨터를 앉혀놨어요. 그러고 나서 B에는 이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게임의 목적은 그러니까, 자, A와 B 중에 누가 컴퓨터이고 누가 인간인지를 알아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 C면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배가 고픈데 오늘 뭘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아니면 뭐 스테이크를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자, 만약 A가 컴퓨터가 지능이 있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컴퓨터인데 무슨 햄버거나 스테이크를 먹어요. 나는 전기만 필요해요. 이렇게 답을 하면 분명히 이 게임을 이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왠지 스테이크를 먹고 싶네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C가 일련의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아, 됐어. 나는 이제 누가 컴퓨터고 누가 인간인지 알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 A가 인간이고 B가 컴퓨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그 경우에 이 컴퓨터가 이 튜링 검사를 통과했다라고 판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컴퓨터가 이 튜링 검사를 이기게 되면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럴 때 이 기계는, 이 컴퓨터는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명한 튜링 검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죠? 어떤 인간을 제외한, 인간이든 아니면 인간을 제외한 컴퓨터건 기계거든 어떤 존재든 간에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 질문자를 속일 수 있는, 어떤 의미로 질문자가 다른 사실과는 다른 어떤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주어진 목적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지능이 있다고 보자라는 게 이 튜링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의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지만 자, 인공지능 학자들은 자, 이 튜링 검사가 제시된 이후에 인공지능 학자들은 자, 자신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튜링 검사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난, 그러니까 거의 7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튜링 검사를 통과한 시스템은, 체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이 튜링 검사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튜링의 원래 목적은 자, 기계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으려면 지능을 갖고 있어야 할 거다. 자, 그러면 지능이란 게 도대체 뭘까? 자, 지능이란 것은 자신이 제시한 튜링 검사를 통과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러면 튜링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튜링 검사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튜링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능만으로는 부족하죠. 그죠? 단순히 고지 시각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게 너 오늘 비가 오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햄버거나 먹을까? 이렇게 제안했을 때 나는 전기만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윤리적인 답변을 하면 그 기계는 결코 튜링 검사를 통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 튜링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능만으로는 부족하고 속이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화 상대자를 필요하다면 속이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기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기계가 인간을 그러니까 통제하고 어떤 의미로 속이고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계가 인간을 속인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컴퓨터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이게 논리적인 연산을 하기 때문에 모순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과정이 모순이 섞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죠. 앞에서는 예를 들어서 A는 B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A는 B가 아니다 라고 어떤 이제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 A는 B다 와 A는 B가 아니다 라는 두 가지 어떤 주장이 서로 모순을 일으켜서 그 컴퓨터의 과정은 이제 더 이상 진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러니까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발전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이제 현실과는 다르게 영화라든지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는 인간을 속이는 기계를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실제 우리 인간도 인간끼리는 이제 자주 속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1968년에 감독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컴퓨터 HAL 9000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HAL 9000은 인간을 속이는 컴퓨터로 가장 유명한 그런 대명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어떤 이제 주어진 목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이제 발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가 바로 HAL 9000입니다. 자, 그런데 이 HAL 9000에게는 이 승무원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임무가 맡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HAL 9000은 승무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승무원들을 죽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이 컴퓨터가 인간을 속이고 어떤 경우는 배반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인간을 속일 수 있는 기계가 과연 가능하냐 이런 질문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 컴퓨터가 튜링 검사를 통과하려면 그런 능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듯이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저 이제 장면이 바로 HAL 9000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말고도 최근 2015년에 개봉된 엑스 마키나라는 그 영화에서는 진정으로 이 튜링 검사를 통과한 로봇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이 이제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는 이 로봇, 인공지능 로봇인 에이바라는 로봇은 자, 격리된 이제 자신이 수용된 실험실에서 인간 아주 영리한 이제 컴퓨터 과학자들을 속이고 탈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이 튜링 검사를 이제 통과한 그런 이제 로봇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로봇들이 가능할까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미래 연구가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런 튜링 검사를 통과한 그런 인공지능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공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그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튜링 검사를 통과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혹시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튜링이 제시했던 그 지능, 그러니까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연어로 대화를 해야 되겠죠. 만약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영어로 대화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런 자연어로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농담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또는 필요하다면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우리가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능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튜링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감성이라든지 또는 도덕성이라든지 심지어 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이 강의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죠. 자, 컴퓨터가 방금 말했던 이제 튜링 검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런 튜링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또 원천적으로 기계는 튜링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볼 이 중국어방 논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변은 미국의 UC 버클리의 철학과 교수인 존 썰 교수가 제시한 건데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이 격리된 방이 하나 있어요. 방 얘기가 자주 나오죠. 이제 방이 있습니다. 자, 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은 외부 사람은 방 안을 볼 수도 없고 방 안 사람은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방 안과 방 밖은 아까 말했듯이 문자로만 이렇게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중국 사람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자,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이제 그 질문을 종이에 써서 이렇게 그 열려진 창으로 던졌습니다. 자, 그럼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잘 구성된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할 줄 안다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사전은 중국말을 완벽하게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해주는 그런 사전이 있어요. 그 들어준 종이를 보고 오늘 날씨가 어때요로구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영어로 이제 How is today? 뭐 이런 용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고 이제 그걸 중국말로 쓰여진 그 답변지를 이제 하나 집어서 지금 오른쪽 바닥에 있는 게 바로 그거죠. 그 종이를 집어서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럼 방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국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나 갈까요? 그러면 다시 오늘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습니까? 일단 방 밖에 있는 질문자는 뭐라고 믿을까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 라고 믿겠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듯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그럼 하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은 지금 주어진 사전에 따라서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옮기듯이 조작을 할 뿐이에요. 그죠? 종이를 집어서 그 종이에 그려진 그림이죠. 일종의 그림. 이 그림이 있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준 것을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규칙을 따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을 따른 기호 조작을 할 뿐입니다. 바로 이 중국어방 논변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자연어를 처리한 것처럼 보이고 계산을 잘한 것처럼 보이고 얼마 전에 우리 이세돌 구단도 이겼잖아요. 바둑을 잘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둑을 잘 두는 것도 아니고 중국말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력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 인간이 부여한 어떤 규칙에 따라서 기호 처리를 할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중국어방 논변입니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우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자연지능이 아니다. 인간지능이 아니다. 라는 게 이 중국어방 논변이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저런 이제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가지고 진정으로 튜링 검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제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중국어방 논변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국어방 논변을 제시한 이제 존 썰 교수는 인공지능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약한 인공지능이에요. 이 약하다라는 그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자, 인공지능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목적은 뭐냐? 그건 뭐냐면 인간의 지능을 시뮬레이션, 모의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이용하도록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 자신들이 만드는 그 인공지능이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컴퓨터를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남태평양에서 열대성 저기압이 발생해서 한반도에도 이제 커다란 그 폭풍들이 몰려오죠. 우리는 그 폭풍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상으로도 태풍의 눈이 보이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된 그 컴퓨터상으로 시뮬레이션 그것을 바로 태풍이라고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태풍을 모의한 것에 불과해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지금 인공지능도 그런 모의된 그런 태풍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의된 지능이다. 진짜 지능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자는 것이죠. 이와 반면에 강한 인공지능은 어떤 것이냐면 그 모의된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 인공지능과 똑같다. 거의 가깝다. 또는 실제에 똑같다. 뭐 실제에 가깝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강한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알란 튜링이 튜링 검사를 제시했을 때 그때 자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바로 강한 인공지능의 성공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튜링에 따르면 튜링 검사를 통과한다면 그 컴퓨터는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버금가는 그런 지능을 실제로 갖는다고 봐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튜링 검사는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걸 약한 인공지능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튜링이 제시한 목적은 강한 인공지능을 검사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제 이해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다운 인공지능의 두 번째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외모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공지능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소프트웨어상으로 구현되니까 실제로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외모를 얘기하려면 인공지능이 몸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몸이 이제 부여되는 그 방식이 바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줄여서 우리가 AI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시켜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인공지능이 외모를 가져야 된다, 인간다운 외모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이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그럼 인공지능 로봇은 인간과 똑같은 외모를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인간과 똑같은 그런 외모를 인공지능이 지녀야 되는가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일부만 똑같으면 되는가?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어떤 로봇을 통해서 이제 구현될 때 우리가 줄여서 그걸 AI 로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AI 로봇이 인간과 정확히 똑같은 외모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특정한 부분, 예를 들면 얼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다면 예를 들면 뭐 다리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만 똑같으면 되는 것인지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이제 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는 그런 이제 가설인데요. 일본 학자인 모리라는 학자가 1970년에 제시한 건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아까 말한 튜링 검사와 마찬가지로 좀 유명한 어떤 가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가로축은 인간과의 이제 유사 정도입니다. 인간과 닮은 정도가 점점점 늘어가는 게 이제 100%가 되겠죠. 세로축은 호감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인간과 어느 정도 닮았느냐, 그게 이제 가로축에 배열되고, 세로축으로는 그 이제 대상에 대한 인간이 느끼는 호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로로 높이를 차지할수록 인간이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공업용 로봇은 전혀 인간과 닮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닮은 정도가 낮고, 그러니까 그 공업용 로봇에 대해서 느끼는 인간의 호감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볼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중간쯤 되면 동물 봉제 왕국.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물을 봉제한 왕구들,
우리가 이제 인간을 닮지 않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을 어느 정도 닮았습니까?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 또는 뭐 팔다리가 달렸다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이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적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런 동물 봉제의 이제 인형이 되겠죠. 근데 인간형 로봇, 지금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인간형 로봇쯤 되면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죠? 중간쯤 되는 부분에. 그러니까 인간을 닮기도 하니까 이제 호감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자, 그런데 가만 보면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 높이가 좀 갑자기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불쾌한 골짜기로 빠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시체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 시체는 인간의 죽음은 그러니까 인간이었지만 지금 생명이 빠진 어떤 이제 물질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닮긴 닮았어요. 그긴 한데 뭔가 좀 그러니까 이제 호감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흔히 또 좀비도 그렇네요. 좀비도 이제 모리에 따르면 가장 낮게 닮았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굉장히 닮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인간과 다른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감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또 의수 같은 거, 이제 인간의 어떤 특정 부분을 이제 그 대체하는 어떤 의수, 이제 의족 이런 것들도 인간들이 굉장히 좀 섬뜩한 느낌을 갖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불쾌한 골짜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인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이제 호감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건강한 사람 직전에 보이시나요? 이제 블라코 인형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호감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블라코 인형은 일본의 이제 전통적 인형기에 등장하는 인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형은 사람을 닮긴 닮았는데 이제 세 사람이 조종하는 인형이죠.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감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이 인간과 비슷해지면 질수록 호감도가 점차 증가하지만 그 유사성, 닮음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인간일 경우에는 호감도가 이제 물론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아닌 로봇 또는 인간이 아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인간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 호감도가 엄청 떨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불쾌한 골짜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간다운 로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그런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기 직전 또는 이제 상당한 직전에서 이제 멈추는 게 좋겠죠. 자, 그 지점을 알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새 이제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정상적인 어머니예요. 어린아이가 봤을 때 제 어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친숙함을 느끼죠. 오른쪽은 이제 자기 어머니가 아닌 낯선 사람의 표정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닌 이제 처음 봤던 어떤 여성이 자기 아이를 봤던 그런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두 이제 사진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친숙함과 낯섦의 그 합성. 이게 바로 이제 불쾌함이에요.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건 불편함으로부터 유발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주 낯설면 불쾌하지도 않아요. 아주 친숙하거나 아주 낯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친숙한데 뭔가 좀 불편한 것. 이게 바로 이제 불쾌한 골짜기로 빠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AI 로봇을 제작할 때 이제 제작자들이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AI 인공지능의 로봇의 이제 어떤 외모를 이제 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유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들은 지금 어떤 인공지능을 원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지능을 보니까 이제 지능은 인간보다 현재 훨씬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인간처럼 이해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소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XAI,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구현을 하는 그런 작동을 하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면 좋겠다.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감성입니다. 자, 우선 이 감성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시켜서는 이제 요즘 최근에 소셜 로봇이라고 그래서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연구하고 실제로 많은 그런 로봇들이 우리 인간 삶의 현장에 좀 들어와 있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선 반윤리적이지 않는 인공지능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멸종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고 또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그런 인공지능이 않는 그런 이제 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모죠.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인공지능 이제 그런 예모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다운 인공지능으로 했을 때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네 가지 이런 요소들을 좀 충분히 고려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인간다운 인공지능이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이해와 더불어서 과연 인공지능과 로봇이 현재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하고 있는가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공지능의 이 발전사를 보면요.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가 1943년에 등장했는데요. 이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는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알란 튜링이 독일군 아몰 해독학에서 제작했던 컴퓨터였죠. 자, 그 이후에 1950년대에 튜링 검사가 등장했고 1956년에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1964년에 최초의 슈퍼컴퓨터가 등장했고 1976년에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최초의 컴퓨터가 1943년, 지금으로부터 80년 동안에 컴퓨터가 이루어간 엄청난 이제 업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가 인간을 이제 이겨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96년 IBM이 제작한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에게 우승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2016년에 알파고가 우리나라 이제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에게 우승했던 사례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계가 특정 분야긴 하지만 인간의 가장 지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 인간보다 우수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면 이게 무슨 함축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앞으로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예능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또는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기타 등등 인간이 하는 중요한 활동에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능에 대해서 연구했던 만큼이나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I의 발전의 단계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좁은 인공지능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과제만을 수행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는 이제 요즘 잘 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컴퓨터는 다목적이죠. 예를 들면 문서도 사용하고
또 그래픽도 처리하고 음성도 처리하고 여러 가지 처리하잖아요. 자, 그런데 특정한 목적, 예를 들면 계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컴퓨터 또는 바둑만을 전문적으로 두는 컴퓨터, 이런 컴퓨터들이 바로 좁은 인공지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범용 인공지능이에요. 이건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줄여서 AGI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모든 지적인 과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둑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또는 추리라든지 또는 학습이라든지 이렇게 지적인 과제를 인간만큼이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컴퓨터입니다. 이는 알파고와 하여튼 아까 말했던 IBM의 예를 들면 딥블루 같은 컴퓨터들이 바로 이런 범용 인공지능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초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걸 줄여서 이제 ASI라고 불리고 있죠. 이 초인공지능은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인간의 모든 중요한 부분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현재까지는 이런 초인공지능은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용 인공지능은 거의 이제 완성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기술의 발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시켜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특이점입니다. 자, 이 특이점이라는 개념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런 저서에서 이제 등장했던 이제 개념인데요. 자,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기술 혁명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불가역적으로 변형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술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바꿔져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된다. 그게 바로 언제 등장할 것이냐? 2045년인데 그게 바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24년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특이점이 2045년에 과연 등장할지 그건 이제 경험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게 좀 늦게 등장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시점이 좀 더 늦춰지더라도 분명히 오기는 온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이점은 이제 어떤 시점이 되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저런 뭐 팔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잠자리 정도의 그런 지능을 갖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어떤 지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뭘까요? 한 인간의 능력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인간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컴퓨터 또는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2045년이라고 이 레이 커즈와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 이제 컴퓨터들, 로봇들을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형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로봇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가 있는데요. 자, 이건 휴머노이드라는 그 용어에서 나타나듯이 인간 신체를 닮은 형태를 가진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를 닮았어요. 이제 중요한 점은 신체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제작한 휴보가 있고 일본의 소니가 제작한 이제 아시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봇은 안드로이드입니다. 자, 이건 문자 그대로 인간을 닮은 인조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듯이 블레이드 런너에 등장하는 이제 리플리컨트 또는 터미네이터 또는 뭐 영화 AI에 등장하는 그런 로봇들이 바로 이런 안드로이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휴머노이드나 안드로이드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사이보그입니다. 이 사이보그는 조금 이따 설명이 되겠지만 기계와 결합한 생명체입니다. 굳이 인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계와 결합한 이제 생명체. 예를 들면 현재 뭐 CIA나 이런 첩보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곤충의 형태를 띤 그런 이제 기계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곤충에게 기계적인 요소를 카메라를 정착해서 이제 적진을 이제 이렇게 촬영한다든지 그런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 그러니까 기계와 결합되는 형체, 이제 생명체, 인간과 또는 뭐 인공파리 이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제 사이보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600만 벌의 사나이 또는 뭐 로보캅 또는 공각기동대 이런 존재들이 바로 이제 사이보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사진이 바로 이제 휴보죠. 자, 우선 이제 인간의 그 신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다리가 둘이고, 팔이 둘이고, 머리가 있고, 뭐 이제 몸통이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인간다운 그런 이제 로봇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영화 AI에 등장하는 그런 이제 소년의 이제 그 모습입니다. 안드로이드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머니를 계속 이제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안드로이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사이버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이제 뇌를 이용해서 이제 몸을 이제 이렇게 뇌 활용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이제 사이버그로 탄생한 이제 머피 경관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에 휴머노이드부터 안드로이드, 사이보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이제 인간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로봇 또는 인간과 결합한 기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로봇 중에서 좀 더 소셜 로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인간과의 여러 가지 관계, 그러니까 특히 교감이나 공감 또는 소통을 통해서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그런 로봇들을 이제 소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셜 로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로봇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을 지원하는 거죠. 집에 쓰는 이제 청소라든지 공기청정기 또는 뭐 가사를 도와주는 그 로봇들이 바로 이 이제 소셜 로봇이 되겠고요. 두 번째 교육용으로 등장하는 로봇도 있고 또는 정서를 지원하는 로봇들.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 로봇들. AI 스피커가 바로 대표적인 예죠. 또는 반려 로봇 또는 외환 로봇 등이 바로 정서를 지원하는 로봇입니다. 또는 돌봄 로봇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로봇.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로봇, 노래를 불러주고 또는 뭐 춤을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로봇들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로봇입니다. 나머지는 서비스 로봇이죠. 뭐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또는 물건을 날라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로봇들이 소셜 로봇인데요. 오늘 그 중에 이제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현재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그런 대표적인 로봇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보인데요.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이제 소셜 로봇으로 인정되고 있죠. 현재는 이제 시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여러분 사진에 보셨듯이 이제 예를 들면 대화형 로봇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보인데요. 일본의 소니가 제작한 것인데 지금 이제 강아지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과 특히 이제 대화가 부족한 대화 상대가 필요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본 이제 그 페퍼인데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아마 일본 여행 가시다 보면 이제 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진에서는 지금 이제 어린이나 이제 뭐 어른들과 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움직이지는 않고 이제 서서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동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에 등장한 로봇은 LG가 제작한 이제 클로이라는 그런 로봇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아마 이제 저 로봇을 만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제 클로이에는 이 이제 안내하는 그런 로봇 말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공기를 청정하고 또는 뭐 가사를 도와주고 식당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한 4가지를 봤는데요. 이런 로봇들이 현재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로봇들과 인간다운 로봇과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셨듯이 지금 이런 사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인간을 어느 정도 닮아있죠. 지보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동그라미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눈 또는 얼굴 모양을 갖고 있고, 강아지는 이제 물론 사람은 닮지 않았지만 이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닮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페퍼나 이제 LG 크로이 같은 경우는 인간의 형체, 어느 정도 가장 원시적인, 가장 초보적인 인간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이제 상대방 인간의 감정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센서라든지 또는 뭐 몇 가지 국어로 4개 국어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 능력, 뭐 굉장히 많은 인터넷과 접속되어 있어서 이제 엄청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존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이런 로봇들과 이제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로봇과 같이 생활하면서 점차 이제 어떤 공감대가 생기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흔히 우리말로 하면 정이 생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이제 아이보의 제사 장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이보가 더 이상 이제 구형 아이보들은 이제 새로운 부품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부품이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어서 작동하지 않는 아이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절에서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공감대가 생겨요. 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1차적인 현상으로 인간이 인간끼리만 느꼈던 어떤 공감대를, 그러니까 또는 인간과 자연동물, 자연적인 개, 고양이, 애완동물을 느꼈던 공감대를 지금 기계화 느끼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좋은 것이냐, 그건 이제 두 번째 윤리적인 고려는 둘째 치더라도 현재 상황은 인간들이 점차로 기계와 친숙해지고 있다, 기계와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그런 점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이런 이제 공감대를 확장시켜 가면 이제 섹스 로봇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섹스 로봇으로 리얼돌이 있습니다. 이 리얼돌은 이제 미국의 아비스 크리에이션 회사가 만들어낸 건데요. 현재 사진은 지금 그 회사의 CEO인 사람과 그 이제 섹스 로봇이 같이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은 이제 생산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생산됐는데, 현재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것은 이제 2018년에 최신 모델인 X 모드인데, 이 X 모드 하모니는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에 지금 시판되고 있어.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을 제작한 이 CEO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리얼돌이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대체한 것은, 하려고 제작한 것은 아니다. 리얼돌의 진짜 용도는 인간 간의 어떤 섹스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우리 인간이 간절히 섹스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 간의 어떤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섹스가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그 섹스 로봇을 만드냐? 섹스 용도는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기 어려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섹스 로봇을 이제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고, 그래서 많은 사회 비평가들이, 사회 운동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섹스 로봇을 넘어서 우리는 좀 더 이 로봇을 연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이 데이브 캐시라는, 이제 실명은 아닙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인데요. 그러니까 2000년도 당시 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8세네요. 2000년도와 2012년에 이제 리얼돌 두 리얼돌을 구입해서 아내로 대우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일종의 결혼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진정한 인간과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이런 그 로봇과 같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기 친구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동안 그 친구는 그 여성에게 많은 시간과 돈과 감정과 그런 걸 투자했는데 다 그게 물거품 됐다. 자기는 이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로봇과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러닝 로봇은 데이브 캣만이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로 중국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지아지라는 이제 당시 31세였던 엔지니어가 실제로 이제 로봇을 제작해서 결혼한 사례로 유명했어요. 이제 이 정지아지아는 이제 그 원래 사귀었던 여성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새로운 이제 그 여자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드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하는 그런 이제 성화 때문에 로봇을 제작해서 결혼한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런데 지금 데이브 캣이나 정지아제와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로봇과 결혼했다 또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심지어는 국가에 이 결혼을 이제 승인해달라 그런 요청한 케이스가 제법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뭐 손으로 꼽을 쓸 정도로 아주 이제 적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사례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자신들이 로봇과 결혼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이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연인인 로봇이 단순히 이제 그 어떤 이제 성적 행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심지어 결혼의 대상이다. 이제 우리가 사랑과 결혼의 대상으로 해 로봇을 로봇 연인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본다면 로봇 연인은 대세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로 레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제 이 레비는 호지가 보이는 그 책을 통해서 2050년경쯤 되면 이제 로봇의 인격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봇과 인간 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의 인격이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뭐냐면 로봇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인격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친숙한 말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인간들은 다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권이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전자인격을 이제 있죠. 이제 전자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고 타고 있는 그 자동차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의 주체를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전자인격을 도입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로봇의 경우에도 특히 로봇 연인의 경우에도 이런 인격을 부여하자라는 그런 이제 운동이 이제 점차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 후에 아마도 이제 레비가 주장하듯이 먼 훗날에는 로봇과 인간이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정적인 케이스에 한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역사적으로 지켜봐야 할 일인데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봤듯이 소셜 로봇이 인간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다양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뭐냐면 로봇과 사랑을 하고 로봇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전통적인 가족의 구조가 가족의 유형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겠죠. 그죠?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2세를 낳고 그 2세들이 또 후세를 낳고 그런 방식으로 인류가 전속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로봇이 결혼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적인 그런 가족 형태가 아닐 것은 분명하죠. 2세도 이제 분명할 것 같아요. 2세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2세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로봇과의 사랑, 로봇과의 연인 관계 이것만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형체가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형체가 없는 시스템과의 사랑도 이제 심지어 이제 우리의 상상 속에 들어와 있죠. 그죠? 영화 2013년에 개봉했던 헐라는 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었던 시오도르가 사만다라는 그런 이제 OS죠. 이제 운영체계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만 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했던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게 뭐가 들어와 있나요? 이미 이제 동물들도 들어와 있죠. 반려동물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반려 로봇 또는 반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인 로봇 이런 방식으로 점차로 우리의 삶의 공간에 다양한 존재들이 같이 이제 우리의 삶과 같이 하는 그런 존재들로 이제 세상이 꾸려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다운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로봇과 인공지능과의 동거에 대해서 공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 기계의 공진화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